중국 푸젠성의 위산진시는 등록된 인구 약 2만 명으로 매우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14일 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진 말이죠. 2004년 11월 14일 새벽 4시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관할 지역인 한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간 경찰은 상처로 뒤덮인 한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시신에는 싸움이 있었던 듯 피도 많이 흘린 상태였고 맞은 듯한 상처도 이곳저곳에 많았습니다. 만약 싸움이 있었다면 이 주위 이웃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라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위 이웃들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웬걸 이웃들 하나같이 이상한 소리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었던 건가? 그런데 몸에 남은 흔적은 말이 안 되는데.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은 자오링이라는 남자. 자오링 포함 5명의 동료가 더 있었는데 모두 산동에서 일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은 이 일행들이 위산진 지역으로 넘어온 바로 첫날이었어요. 사망자인 자오링까지 총 5명이 돈을 벌기 위해 기차표를 제일 싼 거 예매한 거예요. 위산진 지역으로 오는 데만 무려 3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바로 뻗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쯤에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화장실 문 앞에 누군가 누워있어. 처음에 귀신인 줄 알고 엄청 놀랬겠죠. 뭐야? 점점 누워있는 사람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일행인 자오링이야. 야! 이렇게 맨 처음 발견이 된 거예요. 검시관은 아무래도 사망 시각 새벽 12시쯤인 것 같다 추정했습니다. 시신은 화장실과 복도 사이에 눕혀져 있었어요. 시신에서 3에서 4m 이내 많은 피가 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피 묻은 식칼과 녹슨 톱이 발견됐어요. 톱에는 선명하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더 특이했던 건 시신인데 시신 목 뒤쪽에 잘 보니까 진짜 톱으로 뒤쪽이 좀 절개된 잘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타살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범인은 범행 후 시신을 토막내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 근처에 있는 주방, 이 주방 위쪽에서 옆에처럼 천장 쪽에 묶인 혁대, 벨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벨트 아래 작은 네모난 의자가 하나 있네. 마치 옆에처럼. 그리고 그 의자 쪽 땅에 땅 부분에 핏자국이. 이것만 보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나 싶은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곳이 화장실 앞이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옆에처럼 다 세팅해놓은 사람이 결국 죽은 곳은 화장실 앞. 살인마가 자오링을 죽이고 의자 세팅해놓고 시신을 일부러 화장실 앞에 둔 걸까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지만 그렇다 하기에는 또 이 범인,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범행 무기를 그대로 두고 갔단 말이죠. 범인은 왜 피해자를 죽였으며 왜 범행 현장을 바꿔놨으며 왜 범행 도구를 그대로 두고 간 걸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옆에 피 묻은 4개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문은 그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갔을 때 옆에 벽을 짚을 수 있는 그 높이였어요. 아, 이거 끝났다. 범인 잡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조사해 보니까 이 지문 다 사망한 자오링 거네. 즉 사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의자에 천장에 걸어져 있는 벨트만 보면 영락 없는 사망한 자오링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신 목 뒤쪽에 톱으로 어느 정도 좀 잘린 흔적이 있었어요.
자오링이 스스로 자기 목을 톱으로 뱉다고?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누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피가 부엌, 그 의자 쪽 밑에, 의자 바로 땅에 많이 고여 있었어요.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거라면 왜 피는 부엌 쪽에 있으며 시신은 왜 화장실 앞에서 발견된 걸까? 경찰은 이거 범인의 함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인의 술수에 낚이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벨트 있죠? 벨트가 묶여있는 천장, 이 천장 막대기 쪽에 피 묻은 지문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그 지문 또한 자오링 거였어요. 이걸로 봤을 때 이 자오링이 죽기 전 스스로 벨트를 위에 걸고 의자를 놓고 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만약 스스로 한 게 아니라면 범인이 죽은 자오링을 손수 들어서 위쪽 천장에 지문을 찍었다는 건데, 죽은 사람은요 엄청 무겁습니다. 혼자 이렇게 못 들어 올려요. 혼자 이렇게 들지도 못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자에 올라섰을 때 짚을 수 있는 이 벽 높이에도 자오링의 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스스로 벨트를 위로 걸면서 찍힌 지문으로 보였어요. 피 묻은 지문. 그 말은 벨트를 걸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쉽사리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오링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온 거였어요. 숨진 그 장소는요, 자오링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죽고 싶었다면 자기 고향이나 그냥 손쉬운 근처 가까운 데서 그냥 죽으려고 하지. 굳이 기차를 타고 30시간 넘게 와가지고 굳이? 동료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오링이 같이 기차를 타고 오면서 두 사람이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일행들이 깜짝 놀랐었다고. 그리고 해당 마을에 도착한 후에 자오링은 동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내 돈을 노리고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정작 뒤에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오링은요, 돈이 많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이 지역에 왔던 거고요. 사건 당시 그가 가진 전 재산은 20위안, 3,6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 돈을 훔치려고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좀 이상하죠.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혹시 자오링 생전에 좀 정신병이 있었나? 아니면 긴 여행으로 인해 좀 환각이 왔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 이력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의 몸에 남아있는 온몸의 상처와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과 톱만 보면 누가 봐도 타살로 보입니다. 그 말고 누군가 더 있었구나. 하지만 벨트에, 벽에, 천장에 찍혀있던 그의 지문,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20위안, 3,600원 정도의 전 재산을 노리고 누군가 그를 미행하고 해당 숙소까지 쫓아와 죽인 걸까요? 부검 결과 자오링의 이마에서 3개의 긴 가지런한 둥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상했던 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이렇게 때렸다면 본능적으로 맞는 사람은 움찔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회피하거나 손을 올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저항은, 반항은, 방어은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자오링에게서는 아무런 방어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방어은, 저항은이 생기지 않고 이마에 상처를 남기려면 범인이 피해자 자오링의 손을 묶고 때렸을까? 그랬다면 이마에 이렇게 안 남을 것 같아요. 두 손이 묶인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마, 머리 전체에 어느 정도의 상처가 지저분하게 남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때 자오링은 이마에만 딱 3개 가지런하게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자오링 본인 스스로 이마를 강하게 3번 내리친 거였다면 어떨까요? 그럼 저항은, 반항은, 방어흔도 안 생길 거고 스스로 때리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도 않겠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마를 강하게 내리친 게 아닐까. 실제 사건 현장에서 자오링 이마에 남겨진 상처 모양과 딱 맞아 떨어지는 나무 막대기가 발견됐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자오링 무슨 이유에선지 제일 먼저 나무 막대기로 자기 이마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피만 막 날 뿐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의자를 딱 하나 놓고 위쪽에 벨트를 걸었죠. 죽으려고. 그런데 막상 죽으려니까 이것도 무서워. 그래서 다시 방법을 바꿉니다. 한 방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냥 칼로 죽자. 주방이었잖아요. 칼을 집어든 거예요. 주방 칼. 그걸로 자기 자신을 찌른 거지. 막상 찔리니까 너무 아파. 그래서 끙끙대다가 화장실 앞에서 사망? 이렇게 된 거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하기에도 걸리는 게 있죠. 그럼 톱은 뭐야? 톱도 발견됐잖아요. 톱이 설명이 안 되잖아. 고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부엌 칼이라면 톱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언제 사용된 걸까? 목 뒤쪽에 톱으로 여러 번 쓱싹쓱싹 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목뼈 깊숙이 베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극단적인 시도로 정신이 혼미해 체력이 바닥난 사람이 톱을 들고 스스로 이렇게 한 걸까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법의학 의사 또한 명백히 이건 타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 앞에는 피 웅덩이가 없었습니다. 크게 혈흔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2, 3m 떨어진 부엌 쪽에는 대량의 핏자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어가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부엌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칼로 찔렀는데 너무 아파서 끙끙대며 기어가지고 화장실까지 갔다가 거기서 죽은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어간 흔적이 없으니까. 즉 누군가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인의 동기, 범행 동기는 뭘까? 자오링은요, 너무 평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한 관계, 동관계로 얽힌 사람 없었어요. 자오링은 외딴 해당 마을에 도착한 첫날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소지품도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숙소 안에 정문은 딱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하나 있는데 옥상 문을 봤을 때 거미줄이 그대로 있었어요. 누군가 옥상으로 들어왔다면 이 거미줄 바로 걷어져 있었겠죠. 외부 침입 흔적 없다. 부엌에도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꽉 닫혀 있었어요. 열려진 흔적이 없어. 그렇다면 남은 건 숙소 빌딩 정문 3개인데 이것도 확인 결과 외부인이 들어온 거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외부인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거죠. 범인이 건물 안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자오링이 온 걸 보고 때만 노리고 있다가 죽이고 도망갔을까요? 살해 후 도망갔다면 정문을 통해서 도망갔다는 건데 사건 현장에 피웅덩이가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분명 살인마의 신발 바닥이나 옷 어딘가에 피가 묻었을 거예요. 그 상태로 정문을 통해 도망갔다면 정문 쪽에는 혈흔이 무조건 조금이라도 남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문 쪽에서 혈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외부인이 나간 흔적도 없었죠.
이렇게 외부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배제됐습니다. 당시 해당 숙소 빌딩 안에 있었던 사람 누구냐? 몇 명이냐? 먼저 자우링 포함 동료 5명, 그리고 2명의 현지 기술자, 총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들은요, 모두 같은 고향 출신의 가까운 친척들이었어요. 친척.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습니다. 굳이 죽이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와서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하러 30시간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무리하게 굳이? 그렇다면 2명의 현지 기술자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닥 범행 동기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 기술자 2명, 자오링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오링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다 자오링 일행한테 일자리를 준 사람이 이 2명이었습니다. 굳이 죽일 이유가 없어. 외부인도 아니고 내부인도 아니고 사람은 죽었는데 타살인데 이거 뭐야? 자오링은 죽기 전 동료들한테 알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날 해칠 목적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이건 무슨 말인 걸까요? 우선 부엌 천장에 벨트를 연결하고 의자를 놓고, 그리고 부엌 천장과 그리고 벽 쪽, 그리고 벨트에 남겨진 피 묻은 지문에 이마에 길게 나있던 3개의 상처까지. 이것들은 아무래도 자오링이 스스로 낸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오링의 목 뒤쪽에 남겨져 있던 톱 자국, 복부에 찔린 상처, 이곳저곳에 맞은 듯한 멍자국들 등등은 스스로 낸 게 아닌 타살을 말하고 있어요. 외부인이 빌딩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마는 건물에 있는 7명 중에 하나. 경찰은 여기서 범인을 추려야 하는데, 경찰은 이 7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이 자오링을 죽였습니까? 한 명 한 명 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한 명이 딱 걸립니다. 당신이 자오링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거짓. 황씨, 거짓말했네. 경찰은 즉각 황씨에 대한 추가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집요하게 물어대니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황씨는 울면서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사건 당일 밤 12시경 황씨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딱 내려왔더니 누가 있어? 뭐야? 머리 전체가 피범벅이 돼가지고 자오링이 부엌 천장에 벨트를 걸고 목을 매려고 시도하고 있네. 너무 놀래가지고 황씨가 본능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때 이미 자오링은요, 나무 막대기로 자기 이마를 수차례 내려친 뒤였습니다. 머리가 피범벅이었으니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눈이 다 풀려가지고 황씨를 쳐다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막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쓱 부엌 식칼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칼을 하나 집어 들고는 자기한테 막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남자가 칼을 들고 나한테 막 오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이때 황씨가 본능적으로 주위에 옆에 떨어져 있는 막대기를 딱 보고 집어든 거예요. 뭐야, 오지마, 오지 말라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요, 이 2사람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도 없는, 이름조차 모르는 초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놀랬겠죠. 칼을 들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본능적으로 황씨가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자오링의 다리를 갖다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오링 손에 있는 식칼을 뺏으려고 달라든 거예요. 반대로 자오링 또한 갑자기 황씨가 자기 손에 있는 칼을 뺏으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버티고, 그러면서 자오링이 칼에 찔린 겁니다. 자오링 사망. 이로 인해 현장에 많은 핏자국이 남게 됐던 거예요.
자오링이 죽은 걸 확인한 황 씨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론은 토막을 내자, 아예 시신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톱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곤 시신을 화장실 복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토막까지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멘탈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토막을 내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목 뒤쪽을 슥싹슥싹 하다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범행 동기 뭐 딱히 없는 겁니다. 갑자기 칼을 가지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내리쳤고, 그러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죽이게 됐고, 토막 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포기. 그래서 그냥 냅두고 도망갔다는 게 이게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다면 자오링은 왜 일하러까지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사망해버려서 정확하진 않지만 돈이 없었어요. 시중에 몇천 원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 보니 살기 힘들어서 그냥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누군가 자기 쫓아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했잖아요.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쫓기는 인생, 돈도 없고 이래저래 힘드니까 그냥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여튼 2005년 1월 30일 경찰은 황 씨를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 3월 16일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고 풀리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알고 보면 의외로 너무 간단한 이유이거나 사소한 범행 동기인 사건 자체가 어이없는 이유로 생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건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우연히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뭐 이래저래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황 씨가 징역 15년을 받으면서 종결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중국 명풍촌 주민 리팅주의 아내는 아침 식사 후 돼지들에게 먹이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돼지 밥 주려고 돼지 우리 문을 딱 여는데 돼지 우리 문이 살짝 열려있네. 그리고 암돼지 한 마리가 없어. 돼지 한 마리가 도망갔네. 젠장. 놀란 아내는 돼지를 찾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에 큰 길을 따라 마을 바깥쪽으로까지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마을 바깥 옥수수 밭 쪽으로 갔을 때 그녀는 저 멀리 있는 검은 물체 더미를 보게 됩니다. 저기 있네. 내 돼지 새끼. 저기 누워있어. 드디어 찾았다는 기쁜 마음에 아내는요, 진짜 돼지가 있는 곳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돼지가 아닌가? 뭐지? 그녀는 검은 무언가를 가까이서 보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녀 눈에 보였던 검은 물체 더미는 다름 아닌 사람 시신이었어요. 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 시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시신은 남성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모든 곳이 심하게 태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바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 피해자 남성 불에 타기 전 이미 머리를 강한 둔기에 맞아 두개골 함몰로 사망한 상태였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사망 후에 불태워졌다. 당시 시신의 탄 오른쪽 팔에서 문신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태워진 그의 하의 바지 쪽에서 타담한 허리띠 일부가 발견됐는데 그 허리띠에 달린 쇠 클립이 또 발견됐어요. 화재로 인해 시신 주변의 얼음과 눈은 녹아 있었고 그 주위 뚜렷한 발자국이나 증거 단서가 될 만한 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신을
길가에서 태운 현장까지, 시신 발견 현장까지 쭉 끌고 간 흔적, 소량의 핏자국만이 뚜렷이 남아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신이 발견된 이 현장, 첫 살인 현장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다른 어딘가에서 이 피해자 남성을 죽였고 그 후 이곳으로 시신이 옮겨졌구나. 당시 시신이 발견된 이 시신 태운 곳은 옥수수 밭 쪽이었어요. 그 주변 질이나 마을 주변의 도로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2월달로 눈이 온 완전 한겨울이었어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운 날 시신을 이동시킨다는 건 그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도 춥고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경찰은 이 범인, 시신이 유기된 이 근처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이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경찰은 바로 인근 마을 실종자들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밭 근처에서 발견된 불탄 남자의 시신. 이 소식은요, 근처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한 남자, 류칭샤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왜냐? 우리 큰아들이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마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이 아버지는 조사하러 온 형사에게 우리 아들이 실종 상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 바로 시신 확인을 위해 그를 영안실로 데려갔죠. 시체의 팔에 남아있는 문신과 벨트에 달린 쇠 클립을 확인한 이 아버지 류칭샤는 곧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밭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남성은 당시 23살이었던 류칭산의 큰 아들 류홍보였습니다. 류홍보. 그는 1998년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남자였어요. 사건 당시 류홍보는 자신의 유일한 남동생과 아버지의 집 근처 낡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류홍보는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년 4월 석방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별로 좀 질 안 좋은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마음을 못 잡고 있었어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사건 당시 유일한 남동생과 류홍보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사실 둘만 살았던 건 아니었고요. 가운데 여자, 류홍보의 여자친구가 껴서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류홍보,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당시 20살이었던 왕리, 그리고 류홍보의 남동생 류홍재까지. 여기서 뭔가 싸한 느낌이 오죠. 셋이 같이 살다 한 남자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 왕리와 그의 남동생 류홍재를 제일 처음 불러 조사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 언제 마지막으로 류홍보를 보셨나요? 이 질문에 둘은 2월 11일? 그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자고 다음날 2월 12일 한 오전 7시쯤 같이 아침 식사 후 류홍보가 먼저 일을 하러 떠났어요. 그 이후 보지 못했습니다. 류홍보의 사망 사인은 누군가 류홍보의 머리를 강한 둔기로 내리쳤고 그로 인해 두개골이 함몰돼 죽은 거였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도 있긴 했지만 이게 결정적인 사인은 아니었죠. 그의 사망 추정 시각은 2월 12일 자정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부검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확인돼요. 분명히 이 여자친구 왕리와 류홍재, 마지막으로 류홍보를 본 게 2월 12일 아침밥 먹고 일하러 떠나는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 본 적 없다고. 그런데 부검해 보니까 류홍보 아침 안 먹었는데? 왕리와 류홍재, 류홍보와 같이 아침밥 먹었다며. 시신이 말하는 건 아닌데? 둘이 거짓말했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거기다 루옹보는 평소 핸드폰과 가방을 외출할 때 늘 가지고 다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그의 핸드폰과 가방 모두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리와 루옹제의 말대로라면 출근한다고 일하고 오겠다며 나갔는데 핸드폰과 가방을 집에 그대로 두고 나갔다고? 이건 그의 평소 일상 습관과 일치하지 않았죠. 거기다 경찰이 루옹보의 사망 소식을 왕리와 루옹제에게 전했을 때 당신 남자친구가 당신 형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닌 불태워져 죽어 있었다라는 걸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이때 경찰이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이때요, 루옹제와 왕리는 전혀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무관심과 회피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 경찰의 촉이 있잖아요. 딱 이상했죠? 왕리와 루옹제, 루옹보의 죽음에 엄청난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경찰은 2월 16일 오후 8시 20분쯤 루옹보가 살았던 집을 면밀히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방 거울에 조금 미량의 혈흔이. 경찰은 바로 이 피, 누구의 피인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이 다시 왕리와 루옹제를 따로 불러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루옹제의 귀를 잘 보니까 당신 귀가 왜 그래요? 동상 걸린 것 같은데? 어딜 갔다 왔길래 동상까지 걸린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런 경찰 말에 루옹제는 이거요? 제가 2월 12일 낮에 모자도 쓰지 않고 이사하다가 귀가 동상에 걸렸지 뭐예요. 이 말에 경찰은요 다시 그래요? 그럼 2월 11일 밤부터 2월 12일 밤까지 뭐 했는지 싹 다 말해봐요. 이 말에 루옹제는 2월 10일 낮에 잠깐 이사하고 그 이후 계속 집에서 쉬었어요.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기상청에 문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옹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동상 2월 12일 낮에 이사하다가 걸렸다고. 2월 12일 낮 온도가 정말 동상 걸릴 정도로 추웠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 결과 그날 저녁 온도는 영하 26도였습니다. 많이 추웠죠. 동상 걸릴 정도의 온도였어. 그런데 낮 온도는요 영하 16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옹제 그가 말한 10일 낮 이사하다가 동상 걸렸다?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동상 걸릴 정도의 낮 온도는 아니었거든. 거짓말.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왕리와 루옹제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자인 루옹보가 2월 12일 오전 7시에 집을 떠났다는 거짓 증언, 동생 루옹제의 동상까지.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혹은 남동생 루옹제가 자기 형을 죽였다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2월 16일 제가 앞서 언급했던 루옹보의 집 거울에서 나온 소량의 혈흔, 이거 조사 맡겼다고 했잖아요. 이날 이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루옹보의 집 거울에서 발견된 피, 루옹보의 피가 맞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루옹보가 살던 집이니까 자기 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집이 첫 번째 범행 장소구나. 바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왕리와 루옹제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16일 오후 11시 40분쯤 수사관 여러 명이 도주하려던 왕리와 루옹제를 체포해요. 왜 도망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이 두 사람은 잘못했다면서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자기들이 죽이고 버리고 태웠다고. 그렇다면 왜 왕리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왜 루옹제는 자신의 친형을 죽인 걸까?
이 왕리는 어릴 때부터 꽤 이쁜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이쁜 걸 지도 알아. 그래서 하루 종일 외모 가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부는 놓은 지 오래된 여자였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그녀는 취업 전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노는 게 좋으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매일 나이트클럽, 디스코바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매일매일 놀아요. 그러다가 2002년 6월 12일 그녀는 운명의 한 남자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굴? 루옹보를. 두 사람은요, 처음 만난 바로 그날 눈이 맞아가지고 잠자리까지 다 하고요. 곧바로 동거까지 시작합니다. 누구랑? 왕리, 루옹보, 루옹제 셋이. 부유한 집이 아니었다 보니 남동생까지 껴서 산 거예요. 처음에는요, 문제가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루옹보가 좀 질이 안 좋은 남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슬슬 나오는 거예요. 점점 루옹보 밖에 나가서 노느라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딴 여자랑 놀다 오고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왕리가 나 그냥 이 집 나가겠다고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손찌검까지.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동생 루옹제였어요. 루옹제는 형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없을 땐 그 누구보다 그녀 곁에서 그녀를 배려하고 위해줬죠. 그렇게 폭풍우가 치던 밤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왕리와 루옹제는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버립니다. 둘이 몸을 섞어버린 거예요. 루옹제는 생각했겠죠. 형이 돌아오지 않는 한 왕리는 내 여자야. 솔직히 왕리가 떠나려고 하면 떠날 수 있었어요. 앞서 그랬잖아요. 루옹보 집에도 잘 안 들어왔었다고. 집에 없을 때 짐 싸서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못 나간 거였냐면 루옹보가 협박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왕리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너 나랑 헤어지고 이 집에서 나가잖아? 내가 너만 죽일 것 같아? 네 가족들까지 내가 싸그리 다 찾아가 죽여버릴 거야. 왜? 내가 못할 것 같냐? 나가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여줄게. 이렇게 협박을 해버리니 무서워서 더 이상 헤어지자는 얘기도 못하고 루옹보가 집에 안 들어와도 감히 무서워 그 집을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정말 한쪽 마음으로는 이 루옹보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왕리 혼자 계획을 세운 거예요. 2003년 춘절 이후 그녀는 루옹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형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당신 형 루옹보를 죽여야만 우리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형 죽여요. 그리고 평생 함께해요. 이 말에 루옹제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2월 12일 자정 무렵 루옹제와 왕리는 도끼와 쇠막대기로 잠자고 있던 루옹보의 머리를 미친듯이 가격,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이 왕리 입장에서는 이 루옹보라는 존재가 엄청 공포의 존재,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나 봐요. 도끼와 쇠파이프로 맞았는데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리는 수건을 꺼내 다시 한번 루옹보의 목을 콱 조릅니다. 정확하게 죽으라고. 그런 다음 인력 세발 자전거를 사용, 루옹보의 시체를 집에서 2km 떨어진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차, 이때 루옹제 허둥지둥 준비하느라 모자 쓰는 걸 잊어서 저녁이라 엄청 추웠던 탓에 두 귀가 심하게 동상을 입었네. 그렇게 시신을 불태운 후 둘은 사건 현장을 치우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이요,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고 재판에 대한 기사는 딱히 없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거 둘 다 중국이니까
사형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잔혹한 2003년도에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 4월 29일 이른 아침 중국 후난성 화이화시의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병원 근처의 공원인데요. 여기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해당 병원의 청소부였어요. 이 청소부가 해당 건물 안이 아닌 밖에 병원 앞을 청소하는 분이었는데, 일을 할 때면 습관적으로 이분이 자주 사용하는 청소 도구를 병원 근처 공원 정자에 두고 청소를 하곤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공원 쪽으로 가서 청소 도구를 놓고 작업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우연히 바로 옆에 덤불 숲을 딱 지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앞을 보고 있는데 옆이 살짝 보이는 거. 덤불 숲 옆을 지나가는데 이 덤불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덤불 뒤쪽에 발가벗은 여자의 몸이 놀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사건 현장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 병원 바로 옆에 숲 잔디밭이었습니다. 시신은 하반신이 벗겨진 나체 상태였고, 시신 주변엔 안경, 선글라스, 끊어진 목걸이, 치마, 속옷 등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당시 여성은 맨발 상태로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몸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외상도 없었고, 그저 목이 졸린 듯한 흔적이.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죽었구나. 타살. 거기에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됐어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글라스, 안경 등등 물품들은 발견됐지만 정작 피해자의 지갑이라든지 신분증, 휴대폰, 가방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혹시 강간살인인 걸까요? 돈을 뺏으려다가 이렇게 된 걸까? 사건 현장 근처의 병원은요, 의료, 과학연구, 예방이 통합된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공원은요, 매일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이 병원 바로 현관 한쪽에 있었습니다. 주로 병원 환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용으로 활용되는 곳이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인이라고 쳐요. 사람 방금 죽였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숨길 장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곳을 택하겠습니까? 발각되면 어쩌려고. 최대한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범인은 얼른 발각되기를 바랬던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에 시신을 버젓이 둔 걸까? 현장에 피해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할 만한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발견이 안 됐기에 제일 초기 기본인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망자는 그저 여성의 나이대는 한 30대쯤? 사망 시점은 대략 시신 발견 바로 전날인 4월 28일 저녁 10시부터 시신 발견 날인 29일 아침 새벽 2시 사이. 시신의 발에는 고르지 않은 흙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흙들은 주로 발가락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사망한 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숲속으로 가진 않은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범인이 이곳으로 시신을 끌고 온 것 같다. 즉, 살인 현장은 시신이 발견된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죽인 뒤에 이곳에 유기했다. 그렇다면 어디서 죽인 걸까? 시신 발견 현장으로 끌고 온 걸로 추정되니 그 끌어온 흔적을 찾아야겠죠.
경찰은 그 숲의 땅만을 미친 듯이 쳐다보면서 수색했어요. 하지만 아니 사건이 발생한 28일에서 29일 밤에 새벽 내내 비가 내렸네. 그러면서 사건 현장이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공원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뭇잎을 따라 사건을 추리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나뭇잎만을 수색하던 경찰은 한 잔디밭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공원이 넓잖아요. 거기서 한 잔디밭 쪽에 나뭇잎이 좀 눌려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질질 끈 듯한 그런 나뭇잎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 눌린 나뭇잎이 있었던 잔디밭 쪽에서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 선명하게 질질 끈 흔적이 나져 있진 않은데 뭔가 그쪽에 나뭇잎들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해당 잔디밭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병원에 연락해 이 해당 병원 앞에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봤더니 2016년 4월 28일 아침 7시 58분경 병원 앞에 사망한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가 병원에서 고인과 만납니다.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공원을 막 걸어다니네. 이 남자 뭐야? 당시 남자가 병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에 수소문을 해서 찾아냅니다. 확인 결과 그 남자는 사망한 여자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렇게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피해자는 28살의 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남동생 말에 의하면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이후 누나가 항상 이렇게 면회를 왔었다는 거예요. 그날 또한 오전에 누나가 와서 같이 이래저래 1시간 정도 얘기했나? 그러다가 갔다는 거예요. 누나가 나랑 헤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은 바로 병원 주변의 상점들을 다 탐문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사건 당일 이 여자를 봤다는 사람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28일 오전에 이 여자 우리 가게에 왔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 걸음걸이도 그렇고 보통 여자들 걸을 때 그냥 사뿐사뿐 얌전히 걷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머리를 좀 이상하리만큼 막 흔들면서 다리도 좀 꼬인 것 같은 것이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경찰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CCTV 속에 이 푸 여성의 모습은 정상, 그냥 보통 여자같이 보이는데 이웃들이 말하는 이 모습은 영 이상하거든. 왜 푸 씨는 이 이상행동을 한 걸까? 경찰은 혹시 푸 여성이 생전에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이 푸 씨 가족들을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상행동의 이유를 알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 푸 씨 여성 마약쟁이였다네. 자, 그러면 이 28일날 보인 이상행동으로 봤을 때 이 푸 씨 마약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징상 오전이나 낮부터 마약을 했다면 효과가 떨어지면 또 했을 거예요. 사건 당일 사망자가 마약을 복용한 후에 누구를 만났을까? 범행이 일어난 날 밤 병원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망한 피해자는 오전 8시 이후 남동생을 만나고 헤어져 집에 돌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한 몇 시간 머물다가 오후쯤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요. 4월 28일 오후 3시 20분경 CCTV 속에 다시 이 푸 여성이 잡혔습니다. 병원 뒤쪽 뒷문 쪽에서 이 피해자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병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약 5시간에서 6시간 후인 저녁 9시 53분경 다시 CCTV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또 마약을 한 건지 뭔지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번에는 병원 주차장을 지나 사건 현장 숲 쪽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요. 그 이후 피해자가 나오는 모습은 어느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증발.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오전에 이 여성이 자기 남동생 병문안을 왔단 말이에요. 왔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그 후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날 오후 왜 갑자기 또 병원 쪽을 향한 걸까? 두 번째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동생을 찾지도 않았어요. 동생은 이때 누나가 온지도 몰랐대요. 왜 혼자 병원을 찾아왔으며 왜 혼자 어두운 공원 숲 쪽으로 들어간 걸까? 들어가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CCTV를 계속 확인하던 경찰은 2016년 4월 29일 새벽 1시 54분부터 59분 사이 병원의 공원 근처를 배회하는 약간 뚱뚱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남자 공원 쪽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것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사를 시작. 금방 이 남자를 찾아내는데 그 남자는 인근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다가 산책 겸 나와 걷고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이 남자 경찰이 알리바이 하며 다 조사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면서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버립니다. 경찰은 계속적으로 사건 현장을 수색하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현장 근처의 한 대나무 숲에서 뜬금없이 핸드폰이 하나 발견됩니다. 거기다 그 근처에서 신분증까지 나와요. 해당 신분증은 피해자 여성께 아니었습니다. 웬 남자 거였어요. 23살의 샤에라는 남자. 경찰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만약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이 남자는 왜 자기 핸드폰과 신분증을 범죄 현장 근처에 이렇게 놔둔 거며 자기가 놔둔 게 아니라면 이 샤에의 신분증과 핸드폰이 왜 이 대나무 숲에서 나오며 또한 핸드폰과 신분증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건데 그는 왜 자기 물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건지. 우선 법의학 의사들은요, 이 피해자 성폭행 흔적이 있었어요. 그 DNA를 확보. 이 미제 사건이나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DNA와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푸젠성에서 발생했던 한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미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일한 단서로 범인이 핀 걸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발견되면서 강력한 용의자의 DNA가 확보된 상태였는데 그 DNA와 일치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즉 2016년 이번 이 사건의 범인과 3년 전 벌어졌던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동일 인물이구나. 경찰은요, 앞서 발견됐던 샤에라는 남자의 신분증과 핸드폰 돌려줘야죠.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확인 결과 이 샤에라는 남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푸젠성,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강도 살인사건 발생했던 그 지역에서 근무했었네. 근무하다가 강도 살인사건 발생한 이후에 이 후난성 화이와시로 이사왔네. 사건 발생 후에. 그리고 2016년 이 사건이 또 발생했네. 사건 발생 근처에서 이 남자 물품 발견됐네. 딱 의심이 들죠. 그렇다면 사건 추정 당일 이 남자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을까? 바로 경찰 CCTV를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28일 저녁 8시 58분경 아니나 다를까 이놈 병원 근처에 나타났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저녁 7시쯤 PC방에 있던 샤에를 바로 체포합니다. 신문한 끝에 자백까지 받아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자 죽였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가해자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사건 날 제가요 친구들 만나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술 마신 뒤에 집에 가려고 먼저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 가려면 이 병원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변이 엄청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한쪽에 외진 병원 잔디밭으로 달려갔고 거기에 이제 대나무 숲이 조그만하게 있길래 거기서 이제 오줌 넣었어요. 오줌 누고 나니까 술을 먹어서 그런가? 갑자기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숲에서 잠을 좀 잤어요. 얼마나 잤나?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은 이 잔디밭,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잔디밭 여기저기 엄청 뒤졌죠.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처 정자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그 여자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거 내 거 같은데? 그래서 바로 그 여자한테 가서 그거 당신 거냐고, 그거 내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짜증나게. 내가 몇 번을 물었어요, 내가. 그거 내 거냐고. 내 거 잃어버렸는데 내 거랑 똑같다고. 그거 본인 거 맞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별 미친놈 아니야 라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와, 순간 꼭지가 팍 돌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목을 콱 졸랐는데 한 1분에서 2분 졸랐나?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죽었더라고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근처 숲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축 처져 있는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좀 멜랑꼴리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성폭행을 했죠. 그 후에 병원 외벽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이 탈출 과정에서 샤에는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부러 길을 뺑뺑 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위에 옷을 벗어 뒤집어 다시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진실이라면 이 사건이 너무 사소한 일로 벌어진 거예요. 정작 자기 진짜 핸드폰은 대나무 숲 거기서 신분증과 떡하니 발견됐죠. 핸드폰 하나 때문에. 이 사회는요, 2008년 푸젠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고등학교 자퇴, 그 후에 목재 공장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초 후난성 화이와시로 이사, 거기서 장식과 목공 일을 한 남자였어요. 자, 이렇게 병원 숲속에서 발견된 여성 살인사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푸젠성에서 2013년도에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 이때 나온 DNA와 이 샤에의 DNA 일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샤에, 내가 푸 여성을 죽인 건 맞는데 2013년도 이때 일어난 강도 살인사건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그 사건은 전혀 모른다고. 그럼 거기서 왜 네 DNA가 나오니, 이 양반아? 저도 모르죠. 왜 거기서 내 DNA가 나온 건지. 이 사건이요, 그 현장에 담배꽁초가 이제 발견되면서 DNA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때 그 장소에 이놈이 함께 있었고 담배를 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 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범인이 사해가 핀 그 담배꽁초를 가지고 있다가 그를 범인으로 몰려고 강도살인하고 그 현장에 사해가 핀 담배꽁초를 두고 갔던 걸까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형량 줄이려고. 두 개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 죄를 더블로 받으니까 결정적인 증거 나온 이 사건만 인정하고 우선 발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튼 이 사건, 제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 검색을 했는데 딱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있더라고요. 재판 결과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오후 2시 44분경 중국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향하는 철도의 쿤산 구간 철도관리원이었던 라오주는 자신이 담당하는 철도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로에 뭐 떨어진 건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저쪽 풀밭에 뭔가 이상한 게 어렴풋이 보이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어우씨 이거 뭐야? 사람 머리가 떡하니. 이걸 보자마자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맨 처음 누군가 죽으려고 스스로 철도에 뛰어들었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분리돼 적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만 발견됐기에 몸통도 근처에 있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주위를 더 살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몸통이 안 보여. 당시 발견된 머리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훼손된 상태였어요. 그저 사망자는 40세 정도의 남자? 이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시신은 몸통은 끝내 발견 안 돼요. 경찰은 스스로 뛰어든 것 같다고 추정했어요. 그렇다면 그 철도의 노선 근처 여기저기에 핏자국이나 노선이나 어딘가 파손된 곳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선로에 누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무작정 선로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이건 살인사건이다. 어딘가에서 죽인 후 머리만 잘라 여기에 던졌네. 의도적으로 머리를 훼손시킨 것 또한 머리와 몸통을 분리시킨 것 또한 피해자의 신상을 감추기 위해서였겠죠. 머리가 발견된 철도 구간은요, 양쪽에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그냥 막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누군가가 철로 밖에 이제 차단망에서 철도 안으로 머리를 그냥 집어 던진 게 아닐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옆에 보시면 해당 철도 차단 벽 바깥쪽 양쪽에 바로 수십 미터 폭의 연못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즉 차단 벽 밖에서 철도 안으로 머리를 던졌다는 건 좀 무리수가. 차단벽 바로 옆에 연못이나 나무가 있으니 이 차단벽 가까이 붙는 것도 어려웠어요. 따라서 주변 외부에서 투척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딱 하나.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밖으로 잘린 머리를 던졌다면? 곧이어 주변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와 어두운색 티셔츠 한 벌이 발견됩니다. 추정했을 때 아무래도 이 비닐봉지 안에 머리와 옷을 넣고 던졌는데 땅에 떨어질 때 충격으로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가 분리된 듯 보였어요. 이 추정이 맞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발견된 이곳, 주요 교통 동맥인 베이징과 상하이 철도의 쿤산 구간에는 두 개의 철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징으로 향하는 상행선, 다른 하나는 상하이로 향하는 하행선이에요. 매일 200대 이상의 열차가 이곳을 지나가요.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관련 열차의 운행을 잠시 중단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저 사건에 관련된 열차를 하나하나 추정해 볼 수밖에 없죠. 우선 이 범인, 화물 열차를 탔을까 아니면 여객 열차를 탔을까? 열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객차가 있습니다. 첫째, 발판이 없는 완전히 밀폐된 컨테이너형 객차. 이거는 가능성에서 제외시킬게요. 왜냐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폐된 창문이 하나 없어요. 완전 컨테이너형 객차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던지는 이 동작 자체가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타서 던졌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열차는 창문도 있고 그 타고 내리는 그곳에 문도 제대로 없어 던지려고 하면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인이라면 증거인멸하고 싶어 기차 탔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가능한 멀리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던지려 하겠죠. 나무로 뒤덮인 구석이나 연못 물속에. 하지만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머리는 설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범인이 머리를 딱 들고 던지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멀리 던지기 위해선 이 팔의 움직임이 커야 되죠. 팔이 크게 움직여야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로 가까이에서 발견됐어요. 이 말은 가해자가 던질 때 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멀리 던지기 위해 팔을 최대한 넓게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 그래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거지. 거기다 시간도 촉박해. 지금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버린 게 툭. 멀리 못 날아가고 설로 가까이에 떨어진 거죠.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이 팔의 움직임을 크게 할 수 없는 곳, 주위에 사람들이나 어떠한 눈치가 보였다는 건데 혹시 여객열차 창문에서 던진 건 아니었을까요? 창문. 그러니까 팔을 크게 움직일 수 없었고 시간은 급하니 던졌는데 그대로 설로. 현장 점검을 하던 조사관들은 설로 근처에서 여러 개의 작은 인간 조직과 혈액, 피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 흔적만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43m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는 곡선으로 이루고 있었는데 이 피자국, 곡선이 끝나는 곳에 딱 가보니까 머리가 발견된 곳 근처야. 딱 드는 생각이 이 범인이 열차 안에서 머리를 던졌고 그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 이제 조직과 핏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은 거네. 굴러간 방향으로 봤을 때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지나가는 기차, 이 기차 안에서 던진 거네.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양머리를 구해와서 같은 구간에 같은 방향으로 열차 창 밖으로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밖으로 떨어진 양머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예상에 딱 맞게 실제 머리가 발견된 그쪽 방향으로 굴러가네. 조사 결과 사건 당일이나 사건 며칠 전 이 해당 철도에 어떤 강력 사건이 있었다거나 극단적인 사건 보고된 게 없었습니다. 즉, 기차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 토막난 시신을 들고 기차에 탔고 그냥 시신 유기 장소로 기차를 택했다는 거죠. 경찰은 가능성이 있는 열차 57대를 추려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57대의 열차에 타고 내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대략 이 열차를 이용한 사람만 5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아쉬운 대로 머리가 발견된 근처 역들, 전후의 역들까지 CCTV부터 다 조사하고 각 역의 직원과 경비원, 청소 직원들까지 다 조사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사건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 잘려진 머리에. 하지만 근처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사람도 없고 머리가 너무 훼손돼서 누군지도 모르겠어. 고인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하기조차 힘드니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경찰 일하면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범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경찰은요, 너무 답답하니까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범죄 수사 전문가 초상화 몽타주 달인 장신이라는 남자. 장신은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0,000여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남자였습니다. 뭐로? 몽타주 그림으로. 그의 몽타주 그림을 통해 잡힌 범인만 800명이 넘어간다고.
그는 뛰어난 그림 실력은 물론이고요. 인체의 특징과 얼굴 생김새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해온 남자였어요. 그렇기에 몽타주를 이 두개골과 앞면 뼈 이런 것만 보고도 얼추 그려내는 거예요. 수년간의 고된 연구 끝에 해골 복원 기술을 마스터한 남자. 두개골 복원 혹은 두개골 재건이라고도 합니다. 장씨는 두개골 이거를 이제 실제 뼈를 만져가면서 그린대요. 그냥 육안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경찰이 장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사건을 받은 장씨는 재빠르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신 발견 이틀 뒤인 3월 17일 드디어 피해자의 모습이 장신에 의해 복원됐습니다. 곧바로 이 초상화는 언론과 신문, 각 기차역 등등에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3월 말 안우이성 벙부시 출신의 왕웬지혜라는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아무래도 그 초상화 며칠 전부터 연락 안 되는 실종된 저희 형 왕웬타오 같습니다. 이 동생 왕웬지혜는 저희 형과 얼굴도 비슷하고 저희 형이 머리 뒤쪽에 흉터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그 발견된 머리도 머리 뒤쪽에 흉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종된 그 시기와 머리가 발견된 그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제보에 경찰은 바로 형 왕웬타오의 상황과 주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웬타오와 발견된 머리 DNA 검사에 들어가는데 검사 결과 왕웬타오가 맞네. 철도에 머리만 덩그러니 발견된 남자, 그는 왕웬타오로 48세 안우이성 벙부지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남자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놈의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빚만 엄청 실없게 지고 실업자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 여자가 이런 남자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한 아내와도 이혼한 상태. 이웃 말에 따르면 왕엔타오는 도박을 하러 도박하기 위해서 쿤산이라는 곳에 자주 갔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쿤산은 왕웬타오의 잘린 머리가 발견된 지역입니다. 실제 이 왕웬타오가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도 했었대요. 야, 내가 이 도박을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청난 도박꾼들을 많이 알게 됐지 뭐야. 야, 그 사람들 대박이더라. 그 말 있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 도박꾼들 옆에 있으면서 기가 막힌 도박 기술 많이 습득했잖아. 내가 그 덕에 돈 좀 많이 만졌다니까? 이제 큰돈 벌 일만 남았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니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 이 속임수 손가락질 하다가 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아기 같은 놈한테 걸린 거지.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살해당한 게 아닐까. 이 살인이 도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경찰은 왕웬타오가 알고 지낸 모든 도박꾼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알리바이가 있어. 크게 갈등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남동생은 3월 10일 밤 형을 마지막으로 봤다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형의 이혼한 전처, 이 전처에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이 말에 경찰은 바로 이 전처를 불러드립니다. 이 전처는요, 왕웬타오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는 기차를 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이 전 와이프의 집도 수색해보고 알리바이도 다 확인해 봤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와요. 이 전처와 왕웬타오는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왕웬타오가 도박에 빠지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혼하게 됐죠. 사실 도박,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었어요.
둘 사이에 아이도 있었는데 이놈이 아이가 있든지 말든지 도박에 모자라 계집질까지 하고 다녀. 누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정신 차려 라고 한 소리 하면 이놈이 이제 손찌검까지 해. 아니 최악의 짓거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도박하지, 바람피지, 가정폭력까지.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뭐가 잘났다고 여자를 집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한동안 셋이 함께 지낸 적도 있었대요. 이런 상황에 전처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한없이 우울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죠. 딱 이때 다가온 거예요. 그 남자, 왕빈이. 원빈 말고 왕빈. 당시 40살이었던 왕빈, 왕웬타오와는 다르게 주로 상하이와 이제 중국 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토바이 모집 사업에 종사하는 남자로 부지런하고 도박도 안 하고 폭력도 안 쓰는 남자. 당연히 이 남자한테 가야죠. 바로 이혼 신청, 전처의 이혼 요구에 왕웬타오 바로 오케이. 그렇게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이혼 후에 그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 작은 문구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신양면으로 자기 곁에서 도와주는 이 왕빈과 결혼하려고 계획 중이었죠. 그런데 이 복병 전 남편 왕웬타오,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아까워. 하긴 이만한 여자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살림 합치자고 재혼하자면서 껄떡대기 시작한 거예요. 재결합하자고. 이 왕웬타오는요, 전처한테 남자 왕빈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와 결혼까지 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는 엄청 실없게 전처를 막 괴롭혀 댔습니다. 동생 왕웬지애가 형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그날 3월 10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처가 어떤 일로 인해 왕웬타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왕웬타오가 그녀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집에 왕빈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두 남자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사실 왕빈, 왕웬타오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늘 자신이 외근을 나간 틈을 타 집에 찾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빈 벼르고 있었어요. 만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하지만 이 왕빈, 중국 정부가 고향이지만 사랑하는 애인도 여기 있었지만 거의 주요 직장이 상하이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집을 가끔 오고 갈 뿐 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일이 딱 그날이었던 거죠. 둘이 맞짱 뜨는 날. 그렇다면 왕빈이 죽였나? 경찰은 3월 10일 왕빈이 상하이에서 벙부시로 돌아왔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3월 14일 왕빈이 또 상하이에서 수저우까지 가는 기차를 또 탔네? 그때 왕빈이 탄 기차, 왕웬타오의 머리가 발견됐던 쿤산 지역을 지나가네. 14일날 왕빈이 이 기차를 탔는데 왕웬타오의 머리 바로 다음 날인 15일날 발견됐단 말이에요. 경찰은 바로 왕빈이 탄 기차 CCTV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옆에 보시면 CCTV 속의 왕빈 손에 뭘 들고 있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뭔가 둥글둥글한 공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머리가 맞다면 머리를 지금 이렇게 들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끔찍한데. 이때가 2008년도였어요. 딱 중국 기차역 보안 검색이 이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갓 시작이 됐을 때라 보안 검색이 있었는데 허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속의 왕빈이 대놓고 그냥 머리를 들고 있는데도 그냥 통과. 그렇게 그는 상하이에서 수저우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쯤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는데, 어라? 손에 이 들고 있었던 이 가방이 없어. 비닐 같은 게 이게 없어. 이상하죠? 경찰은 재빨리 왕빈을 찾아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죽인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왕빈은 딱 잡아떼요.
제가 안 죽였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늘상 범죄자들이 하는 핑계. 뻔하죠. 경찰은 바로 왕빈의 상하이 거주지를 수색합니다. 그랬더니 방에서 손편지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보니까 왕빈도 전처와 이혼하고 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딸한테 쓴 손편지였는데 이건 뭐 거의 내용이 자폭 편지였습니다. 그 자수 편지. 딸,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아빠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의 전 남편을 죽였어. 아빠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런 아빠를 네가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자세한 얘기를 하진 못할 것 같아. 딸, 당당한 멋진 아빠가 돼주지 못해. 미안해. 경찰은 왕빈이 왕웬타오를 죽였다. 그렇다면 어디서 죽였을까? 왕웬타오와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 전처였죠. 마지막으로 그가 있던 장소 또한 전처의 집. 당시 왕빈도 집에 왔었다고 하니 여기구나. 경찰은 바로 전처의 집을 다시 수색합니다. 전에는 그냥 쓱 보고 말았는데 이번 수색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확인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탁기까지 다 드러냈대요. 그랬더니 그 세탁기 뒤에 바닥 타일과 벽 타일 사이에서 엄청나게 작은, 쌀알 크기보다 작은 핏방울 같은 게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그 작은 혈흔을 조사해 봤더니 왕웬타오 피네. 이렇게까지 되니 전처는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처의 말에 따르면 왕웬타오 이혼 후에도 계속 자기를 찾아와 재혼하자고 괴롭혀댔다는 거예요. 이 괴롭힌 게 어느 정도였냐면 다짜고짜 와가지고 다짜고짜 강제로 이 전처를 막 끌고 들어가요. 그리곤 손발 묶어놓고 야, 너 나랑 살림 합칠 거야 말 거야? 안 합쳐? 그럼 네 손톱 하나씩 내가 지금부터 뽑는다. 고문까지 했대요. 헤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괴롭히니 어떡해요. 당연히 제일 가까운 남자 왕빈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자기 나 미치겠어.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와 괴롭혀. 그래서 3월 10일 왕빈이 와서 해치웠던 겁니다. 왕빈 또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전처를 괴롭혔어요. 아니, 전처뿐만이 아닌 제 존재를 알고 나서부턴 저한테까지 협박을 하더라고요. 안 헤어지면 너 딸이더만 네 딸에 네 엄마에 네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라고. 전 제가 한 짓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안 죽였으면 그가 우릴 죽였을 테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웬타오를 죽이는데 전처가 가담한 건 아니었어요. 왕빈이 아예 계획적으로 왕웬타오 죽이려고 전처한테는 집으로 불러라 라고만 시키고 이미 전부터 범행을 같이 할 공범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상하이에서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누구 한 명을 좀 손보려고 하는데 뭐 별건 없어. 그냥 니네들이 겁만 좀 줘. 그럼 내가 니네들 빚 대신 다 갚아줄게. 그렇게 전처의 전화에 왕웬타오 집에 왔죠. 숨어있던 공범들 우르르 나와서 왕웬타오를 뒤지게 때리면서 공포를 줬어요. 그렇게 손발을 묶는데 이때 왕빈은 공범 3명한테 약 2,000위안씩 주고 보냅니다. 약 한 3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3명 현장에서 나간 거예요. 자, 지금 왕웬타오 안 죽었어요. 뒤지게 얻어맞기만 했단 말이에요. 공범들이 모두 사라진 후 왕빈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야, 너 뭔데 자꾸 이 여자 괴롭히고 난리야. 막 울분을 토해낸 다음에 직접 왕웬타오를 죽여요.
그리곤 전처가 부엌에서 또 다른 칼을 하나 가지고 와 왕빈에게 건넵니다. 자, 여기. 왕빈 주저없이 머리를 툭. 그리고 그 머리를 전처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 쑥.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왕빈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대가가 어찌 될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여자 힘들게 하니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왕비는 그녀를 보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제 모르는 사이야. 혹여나 경찰이 눈치채더라도 이건 모두 나 혼자 한 거야. 아주 혼자 멜로를 찍고 자빠졌죠. 그렇게 이틀 뒤인 3월 12일 저녁 왕비는 트럭을 운전하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야, 이거 양고기인데 상하이로 가져가서 팔려고. 나 이것 좀 상하이에 있는 내 주택으로 옮겨주라. 그렇게 시신을 방부시에서 상하이 자기 주택으로 옮긴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첫 번째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좀 안심하지 않겠나. 우리 그녀가 더 안전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주 진짜 3월 13일 왕비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하이로 옮겨진 왕웬타오의 시신 일부를 상하이 하천과 쓰레기통에 몇 개 버립니다. 동시에 고인의 옷도 불태우죠. 그리고는 상하이에서 기차를 타고 쿤산과 수저우를 오갑니다. 그 과정에서 몰래 화장실 창문으로 머리를 던졌던 거예요. 화장실 창문. 당연히 팔을 크게 휘두를 수 없었고 당연히 머리는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시신 다 이리저리 뿌려놓고 머리 던지고 하면 모르겠지. 머리도 못 알아보게 했으니 발견돼도 누군지 모르겠지 했겠죠. 하지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왕비는 결국 고의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공범인 이 전처는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대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 3명 있죠. 이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한 철도에서 발견된 머리. 한 남성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8년 12월 26일 이른 아침 중국 스촨성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리 노이는 자기 밭일을 하러 가려고 나왔다가 도로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이때 이 노이는요, 도로변에서 시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히 뺑소니, 차에 치여 죽었구나, 차는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런데 분명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약간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후에 도망갔다면 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끽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뭐가 남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스키드 마크가 남게 되죠. 그런데 이 도로에 스키드 마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사망한 사람의 옷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어디 찢어지거나 구르거나 부딪힌 흔적이 없어. 경험 많은 경찰 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안 보였던 거죠. 바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는 30대 전후의 남성으로 그의 머리에 무언가로 강하게 얻어맞은 흔적이 발견됐어요. 심각한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사망. 고인의 사망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범행 시간은 어젯밤부터 시신 발견된 오늘 새벽 사이. 이건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즉시 두 그룹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팀은 인근 마을을 탐문 수사하면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 팀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조사하면서 남겨진 단서를 수집해요. 시신 발견 현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곧바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도로, 첫 사건 현장이 아니네. 왜냐? 고인은 성인 남자로 사망 원인이 강한 무언가로 머리를 여러 번 구타당한 것이었는데
시신 발견 현장 도로에는 어떠한 혈흔이나 싸움 흔적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그저 시신을 버린 유기 장소일 뿐이구나. 또한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요, 시신이 있던 곳에서 약간 떨어진 도로 근처에서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 핏자국은 방울 모양으로 뚝뚝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한 대여섯 걸음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걸 쭉 따라가다 보니 한 농가 밭이 나오네. 곧 경찰은 그 농가 밭의 깊숙한 한 지점에서 혈흔의 종점을 찾아냈습니다. 논밭에 농작물이 다 눌려가지고 헤집어져 있고 이쪽에 피가 엄청 튀어있어. 누가 봐도 이 밭 논두렁에서 큰 싸움이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아, 이곳이 첫 번째 범죄 현장이구나. 곧바로 해당 논밭을 통제, 조사에 착수하는데 그 논밭을 보다 보니까 바닥에 무슨 자국이 있어. 이 뭐야? 보니까 자전거 자국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전거 도로나 길에서 타지 논밭에서, 그것도 논밭 그 가운데서 자전거를 타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밭 깊숙한 곳에 핏자국과 더불어 자전거 자국이 있다? 이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이 논밭에서 자전거를 탔구나. 왜? 시신을 도로변으로 옮겨 유기하려고. 마을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팀 또한 사망자의 신원을 알아냅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인근 마을 주민 조충무. 그는 본인,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 자녀,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에 대해서 너무 정직하고 성실한 남자였다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 전혀 없었다고. 경찰이 봤을 땐 원한 살인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강도? 돈 때문에 죽인 걸까? 그런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싶었던 게 당시 조충무 가족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탈할 재물이 없는데 뭘... 그렇다면 성실했던 농부가 길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 경찰은 조충무의 어머니를 만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우리 아들 어젯밤에 저녁밥 먹고 논밭에 갔다 온다면서 나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농부들은요, 해가 뜨면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이 조충무는 해가 다진 저녁 논으로 갔다? 일하려고? 뭔가 이상한데. 이때 조충무 어머니는요, 아니 어제 혼자 나간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몇 시간 지나서 며느리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그이는 조금 있다 들어올 거라고 하면서 그 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이 말에 경찰 바로 아내 백숙경을 소환시킵니다. 백숙경은요, 누가 봐도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모두 경찰 눈에 띄었죠. 이와 동시에 이 부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 조충무의 집 뒤뜰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자전거. 그냥 자전거도 아닌 피 묻은 자전거. 거기다 바퀴에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진흙이 가득 묻어있네. 이 자전거를 통해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옮긴 것 같은데 그 자전거가 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고인의 아내인 백숙경이 신문 과정에서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똥내가 펄펄 나죠. 이 아내, 남편 조충무 살인사건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건, 아내가 연관된 치정살인인 걸까? 경찰은 남편 조충무와 그의 아내 백숙경의 사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조충무 아내 백숙경, 그 여자 몹쓸 여자야. 여기 이웃마을에 조정안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까. 아, 이 안에 내연남이 있었구나.
경찰은요, 바로 이 조정앙 집을 기습합니다. 경찰이 조정앙을 발견했을 때 그의 눈은요,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청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잔 듯 보였어요. 거기다 조정앙 그의 집에서 피 묻은 호미가 나옵니다. 호미. 이게 아무래도 살인도구, 흉기 같은데 경찰은 이 조정앙과 백숙경을 강력 용의자로 체포. 이 두 사람을 따로 신문하기 시작해요. 백숙경을 신문할 때 경찰은 물었습니다. 조충무와 당신 어떤 관계입니까? 이에 백숙경은요. 제 남편입니다. 이에 경찰이 그럼 조정앙은요? 이 물음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더니 모든 경찰을 놀라게 하는 대답을 해요. 그는 내 아이의 친아빠예요. 처음 이 말에 경찰은요, 조충무 아내가 조정앙과 그냥 바람을 폈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륜 관계 이어가다가 본 남편 조충무를 죽인 거구나. 하지만 이 다음 이어진 백숙경의 말에 경찰은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백숙경이 조충무와 결혼했을 때 그때 그녀 나이는요 20살도 안 돼 있었어요. 조충무는 성실하고 정직한 남자였습니다. 부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다정하니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부지런한 백숙경을 너무 이뻐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달콤하고 평온한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임신 소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백숙경 임신 안 된대. 그 집 가문 조충무에서 끊기겠네. 이런 소문 시어머니가 안 들었을 리 없고 걱정이 안 됐을 리 없겠죠.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집으로 시집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계속 백숙경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조충무 역시도 말은 안 하지만 남의 집 아기를 볼 때마다 얼굴에 늘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그러다 1992년 어느 날 밤 조충무가 아내 백숙경한테 당신 산부인과 가서 검사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해요. 이 말에 백숙경은요. 나만 하는 건 싫어. 당신도 같이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충무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할 게 있나? 난 건장한 남자야. 이 말 듣고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난 그럼 문제 있는 여자야? 임신이 나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둘 다 아무 문제 없는데 하늘에서 안 주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야. 왜 나만 검사해? 같이 안 하면 나도 검사 안 해. 조충무 자기 딴에 자기가 이런 검사 받았다는 게 마을에 소문이 퍼져버리면 자기 뭐라고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백숙경이 확 찌른 겁니다. 당신 지금 우리 사이에 아이보다 임신보다 그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결론은 이 말에 약해진 조충무. 그래, 같이 검사해보자. 그렇게 둘 다 불임 및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데 백숙경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 조충무가 불임이네.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였어. 이런 결과에 아내도 놀랬지만 본인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자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딴에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는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 먹거나 마시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에 멍하니 앉아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하늘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날 저녁 조충무는요 아내 백숙경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선에서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다른 남자의 씨를 좀 빌리는 게 어떨까? 당연히 이 말에 백숙경은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지. 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더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시어머니가 더 나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해. 이게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남편 조충무는요, 우리만 알게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하면 다른 남자 씨를 빌려 임신한 거라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사실 백숙경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 후부터 이 부부는 남자의 씨를 빌려 아이 낳는 일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가 누구 남자의 씨를 받을 것인가. 이때 조충무가 제일 강력하게 내세운 남자는 같은 마을 장씨였어요. 하지만 백숙경, 장씨 싫어. 그 남자 무슨 멍청하니 이상하던데. 그런 남자 씨앗 받아가지고 무슨 애가 태어나겠어. 싫어. 장씨는 절대 안 돼. 이에 조충무가 되물었어요. 그럼 넌 어떤 남자가 괜찮은데? 이때 나온 남자 이름이 바로 조정왕이었습니다. 이웃마을에 조정왕? 그 남자 키도 크고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한 것 같더라고. 그 정도 남자의 씨를 받아야 괜찮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어? 이 소리에 조충무는 좀 찜찜했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해도 이 조정왕 잘생기고 매력있거든. 머리도 확실히 똑똑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 엄청 바람둥이야.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이혼하고 자기 자식 2명과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남자였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마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과 장난치고 노는 것. 이런 남자를 우리 집으로 들여서 내 아내와 관계하게 만든다. 솔직히 찜찜하죠. 그래서 다른 남자로 하자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백숙경은 단호합니다. 아니, 난 조정왕 외에는 다 싫어. 너무 단호하게 조정왕만을 원하니 어쩌겠어요. 찜찜해도 우리 미래의 아이를 위해 허락해야지. 그렇게 다음날 조충무가 조정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 모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놀래하면서 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 와이프를 건드려 하면서 한 번쯤 거절할 법도 한데, 이때 조정왕, 아싸, 진짜 그래도 돼?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바로 덥석 무네. 이 조충무는 조정왕한테 이때 딱 하나를 강조합니다. 이 일은 오직 너와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넌 무조건 연락을 끊어야 돼. 계속 내 아내와 연락하면 안 돼. 이 말에 조정왕은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그날 밤 조정왕은 조충무의 방에서 남편 조충무의 허락하에 조충무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때 조충무는 집 앞뜰에 앉아가지고 그들의 성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줄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이 임신이요, 한번 성관계하고 나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충무의 아내와 조정왕의 성관계 여러 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에 조충무는요, 매일 밤마다 함께 사는 어머니 몰래 새벽에 은밀하게 조정왕을 집에 들여 자기 아내가 있는 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집에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잠자리 하는 그 이상한 소리 다 들리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다행히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3개월 후 백숙경 임신에 성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조충무의 어머니는요, 임신 소식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남편 조충무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이 지옥이 끝나는구나. 그 꼴 더 이상 안 봐도 되겠구나. 그렇게 1993년 백숙경은 아들을 낳습니다. 조충무는요, 정말 이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애시당초 그가 걱정하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임신하고 애 낳고 하면 조정왕, 우리 부부와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 아내와 연락 안 하기로 했는데 와, 이 두 사람이 임신하기 위해 붙어있던 그 3개월 동안 정을 품었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조정왕은요, 조충무가 일하러 나갈 때마다 그 틈을 타 집에 와서 백숙경과 놀아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걸리고 100이겠습니까? 조충무가 어느 날 일찍 퇴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집 쪽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어라, 우리 집 안에서 조정왕 이 새끼가 기어 나오네. 사람 촉이 있잖아요. 와, 씨, 연락 안 하기로 해놓고 우리 집을 수시로 들락달락 거리고 있었던 거야? 바로 조정왕 붙잡아 물어봤어요. 야, 너 뭐냐? 연락 끊기로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새끼가 실실 웃어.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아니, 내가 내 씨 하나 더 줄게. 너 애 하나 더 낳게 해줄게. 당신 아내도 나 좋다고 난리야. 이대로 끝내긴 아쉽잖아. 이 말 듣고 어떤 남편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 홈이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새끼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 조정왕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조충무를 협박합니다. 야, 너 지금 그걸로 나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잖아? 네가 한 짓, 니들 부부가 한 짓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니네 엄마한테 다 까발릴 거야. 그럼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버려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남자 씨가 필요했어도 저놈은 안 된다고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 비밀을 말하겠다면서 역으로 협박을 해버리니까 조충무는 아내 백숙경과 조정왕의 불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 대놓고 불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의 불륜은요, 무려 6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조정왕은요, 완전 막가파로 나와요. 처음에는 남편 조충무가 일 가거나 집에 없을 때 와가지고 백숙경과 잠자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남편 조충무가 떡하니 집에 있는데도 찾아옵니다. 떡하니 본 남편이 있는데도 그 옆에서 남의 아내와 막 잠자리하고 하하호호하고. 그러니까 2년도 똑같은 년이에요. 대놓고 이런 짓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입에 안 오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까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 애가 조충무 애가 아니라던데? 온갖 못된 말들. 조충무는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아내와의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1998년 어느 날 조충무는 아내 백숙경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그놈이랑 만나지 말라고, 가정에 충실해달라고. 하지만 이 말에 아내는요, 애초부터 나한테 다른 남자랑 자라고 한 건 너였어. 니네 가문 이어야 된다면서 하기 싫다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하라고 한 게 너였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나한테 무릎을 꿇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너무 차갑게 이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무너진 조충무는요, 그날 오후 술을 진탕 먹고 손도끼를 딱 들고 조정왕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내 이 새끼 오늘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딱 가서 조정왕한테 말해요. 너 내 아내랑 한 번 더 연락하고 만나면 진짜 죽여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그냥 죽는 거야. 이때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찾아온 조충무의 눈빛이 진짜 살벌해. 이때 조정왕이 좀 쫄은 거예요. 이때 이 경고를 받은 후에 조정왕은 확실히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밤이 외로워 백숙경과 다시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날 백숙경이 조정왕 품에 안겨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야, 나 이제 이렇게 잘 나오지도 못하겠어. 조충무 그놈이 허구한 날 내가 어디 가는지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감시한다니까. 이 말에 조정왕이 얼마 전에 우리 집에도 손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죽이네 마네 막 난리치고 협박하고, 거기다 이제는 당신까지 못 만나게 하고, 지가 잠자리 해달라고 애원할 땐 얹고 완전 다 지 맘대로야. 이렇게 되면서 사악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무래도 그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죽이자.
아니, 보통 내연남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라면서 말리던지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아내는요, 자기 남편 죽이자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 건데? 이때 조정왕은 이렇게 말해요. 백숙경, 우선 너는 며칠간 나한테 오지 말고 그놈한테 잘해줘. 그러다가 내가 신호를 주면 그날 조충무를 데리고 밭으로 와.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알아서 조충무를 죽일게. 이에 백숙경은 알겠어. 그녀는요, 진짜 조정왕이 시키는 대로 며칠 동안 남편 조충무한테 엄청 잘해줍니다. 이때 조충무는요, 아내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구나 라는 생각에 엄청 좋아했고 행복해했어요. 이런 악마의 속도 모르고. 그러다 1998년 12월 25일 저녁, 식사 후에 백숙경은 조충무에게 산책을 제안합니다. 여보, 소화시킬 겸 우리 밭 쪽으로 해서 쭉 돌다 올래요? 이 말에 그는 좋다고 오케이. 그렇게 둘이 함께 나가는데 밭 쪽으로 가면서 백숙경, 그의 오만 비위를 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조충무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아내의 다정함에 취해 되게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밭 쪽에 거의 다 달았을 때 갑자기 근처 숲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짜고짜 누군가가 손도끼로 그의 머리를 연타로 계속 내려치기 시작. 조충무는 비명을 지르면서 땅에 쓰러졌고 얼마 안 가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내려친 남자는 조정왕이었죠. 자기 남편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그 순간 방금까지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하호호 거렸던 이 아내 백숙경, 냉정하게 너무 차갑게 가만히 서서 남편 죽어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대요. 조충무의 사망을 확인한 둘은 자전거를 이용 시신을 길가로 옮겨 버려놨던 겁니다. 아니, 땅에 묻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에 실어 쓰레기 버리듯이 도로가에 툭. 이때 자기를 딴에 교통사고로 인해 죽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려고, 교통사고인 것처럼 하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 시신 발견. 사건 저지르고 채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체포까지 됐던 거예요. 기가 막힌 게요. 체포되고 나서 한 기자가 백숙경과 조정왕한테 따로따로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이혼할 생각은 없었냐고. 이에 대해서 백숙경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가족을 잃고 싶진 않았어요. 이혼은 싫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정왕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는요, 백숙경과 결혼할 생각이요? 전혀 해본 적 없는데요? 할 생각도 없고요. 아니, 그럼 조충무는 왜 죽인 거야? 서로 자기 갖기는 싫다면서 왜 내연 관계는 이어가며, 아니 그냥 스릴 있으니까? 분류는 이어가고 싶어서? 이 무슨 얼탱이도 없는 대답입니까? 중국입니다.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1999년 11월 18일 아침 이 조정왕 총살형으로 죽었습니다. 사형. 여자의 눈이 멀어, 불륜의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고 본인도 총살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백숙경은 사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감옥에서 생활도 잘했나봐요. 감형돼가지고 2015년도에 석방됐대요. 참. 그래서 오늘은 불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다른 남자의 시를 받아 임신해보자며 자기 아내와 다른 남자의 잠자리를 추선. 그러다가 아내가 그 남자와 바람나고 살인까지 가버린 막장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